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고전 명수필, 의로운 거위 이야기, 신제, 주쇠붕. 경인년 2월에 큰 누님이 가랑리 자택에서 돌아가셨는데 누님 집에는 거위 2마리가 있었다. 누님이 돌아가시자 그 거위가 앞마당에 들어와서 안방을 들여다보며 주인이 세상 떠났음을 아는지 마치 슬퍼하듯 애처롭게 울어댔다. 거위들은 그날뿐만 아니라 여러 달 동안을 계속 울부짖었고 온 집안 식구들은 더욱 비통해했다. 나는 당시 막객으로 먼 곳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만 들었다. 막객은 사신을 수행하는 무관을 이르는 말이다. 이듬해 봄에 무릉촌집이 완성되어 그 2마리 거위를 그리로 옮겨왔는데 모두 수컷이었다. 나는 그 당시 쓸쓸하고 심심한 터였기에 그들을 데려와 벗으로 삼았다. 거위의 깃털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것처럼 눈같이 깨끗했다. 거위들은 울음소리로 무엇인가 서로 의사를 주고받았으며 모이를 쪼고 물을 마시는 일도 반드시 함께했다. 그들은 늘 내 주위를 돌면서 나를 매우 따랐다. 나는 정성을 다해 거위에게 모이를 주면서 돌봐주었지만 안타깝게도 그해 10월 14일 밤에 한 마리가 죽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위 둥지를 가보니 살아있는 거위가 죽은 놈을 날개로 덮고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온 집안으로 퍼져 듣고 보기에 민망하고 안타까웠다.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을 소년이 죽은 거위를 가져갔다. 그때 살아있는 거위는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산 거위는 죽은 놈을 찾아다니기라도 하듯 집안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꽥꽥거렸다. 그 후 10여일 동안을 참으로 애처로이 울부짖더니 마침내는 목이 쉬어 소리를 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 거위를 보면서 생각하였다. 저놈은 하찮은 미물인데도 주인에게 더없이 충성스럽고 벗에게도 저렇게 의로우니 이 얼마나 기이한가.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친구를 파는 사람도 많은데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중에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이건만 미천한 저 동물은 군자에게나 있을 법한 지조를 가졌고 가장 신령스럽다는 인간이 도리어 저 미천한 것만도 못하단 말인가. 그러니 사람의 옷을 입은 채 행동은 말이나 소같이 하는 자를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짐승의 가죽을 썼지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생명체를 그냥 짐승이니 천하게 여겨야 하나. 거위야, 거위야. 나는 너를 매우 공경한다. 사람이 되어 나쁜 마음을 가진 자를 너와 같이 독실한 마음으로 돌리고자 하나 그럴 수가 없구나.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런 까닭으로 여기에 의로운 거위의 일을 기록하여 둔다. 이 글은 조선 유학자 신제 주쇠붕이 나이 35세 때인 1530년에 쓴 의학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전 명수필, 표범을 잡은 이야기, 최립. 충청도 단양 고을의 한아전이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밤중에 별을 머리에 이고 충주로 가는 길이었다. 아전은 장회원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 앉아있는 호랑이 새끼 3마리를 발견하자 손에 든 지팡이로 모두 때려 죽였다. 호랑이 새끼들이 죽은 뒤 아전은 문득 어미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그로부터 얼마 후 새끼 잃은 어미 호랑이가 사납게 울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아전은 가까이에 있는 나무 위로 높이 기어 올라가서 위기를 피했다. 호랑이는 한동안 나무 위에 아전을 노려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냥 놔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호랑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전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만 겁이 난 아전은 나무에서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어찌 해야 할지 고심했다. 아전은 허리띠를 풀어 자기 몸을 나무에 꽁꽁 묶고는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사라졌던 호랑이가 표범 한 마리를 끌고 나무 밑으로 다시 찾아온 게 아닌가. 몸집이 작고 날렵해 나무를 잘 타는 표범의 도움을 받으려는 모양이었다. 아저는 표범이 나무 위로 올라와 자기에게 다가올 일을 걱정했다. 그래서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지은 잠방이를 벗어서 두 다리를 겹으로 포개 가지런히 하나로 모았고 저고리를 벗어 올라오는 표범의 머리통에 덮어 씌움과 동시에 접었던 발을 펴며 힘껏 밀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발에 얻어맞은 표범은 맥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컴컴한 밤중에 나무에서 물체가 떨어지자 호랑이는 그걸 사람으로 여기고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미친 듯이 마구 물어뜯던 호랑이는 어느 순간 사람이 아니라 표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내 동작을 멈추었다. 호랑이는 나무 위를 응시하더니 한동안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크게 울부짖고 산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쯤 하늘이 밝아졌으므로 아저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 죽은 호랑이 새끼 3마리와 표범의 가죽을 벗겨들고 충주에 도착했다. 우두머리 관리가 게으름을 부리다 늦었다며 아전을 꾸짖고 벌을 주려 했다. 이에 아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죽을 증거물로 보여주어 처벌을 면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서도 호랑이 새끼를 잡았으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에 비해 표범은 자기 재주만 믿고 호랑이의 명령만 따르다가 황당하게 죽었다. 표범은 스스로 재앙을 부른 셈이다. 이 내용은 조선 중연문인 최림이 쓴 표서를 다듬은 글입니다. 고전 명수필 고양이 이야기 무남 유보나. 오원은 자가 오직으로 노나라 사람이다. 그 선조 가운데 오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공은 위나라 사람 서려의 문화에서 논이뤘는데 쥐를 잘 잡았다. 서려가 그런 오공을 좋아하여 하루에 100전씩 주며 백전군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오원의 어머니는 큰별이 자신을 덮는 꿈을 꾼 지 석 달 만에 오원을 낳았다. 오원은 어릴 때 몹시 허약해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자라면서 점점 날래고 사납게 변했다. 눈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는데 한낮이 되면 눈동자가 실처럼 가늘어졌다. 오원은 매서운 눈으로 도둑을 잘 잡았기에 임금에게 청거되었다. 임금은 그를 아주 좋아해 늘 가까이 두고 담요에 안게 했다. 오원은 임금이 상으로 고기를 내리면 엎드려서 받아먹었고 배부르면 몸을 구부리고 잠을 잤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잠만 잤지만 임금은 그를 탓하거나 벌하지 않았다. 임금은 그만큼 도둑 잘 잡는 재주를 지닌 오원을 좋아했다. 그런데 오원은 성질이 강하고 사나워서 힘으로 여러 사람들을 눌렀다. 그가 아침마다 검은 윗도리에 하얀 아랫도리를 입고 거침없이 소리치며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서 그를 피했다. 임금에게 총애받는 권세가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임금이 대궐에서 오원과 논일다가 우연히 차디찬 그의 코를 만지고는 놀라면서 물었다. 너의 코가 왜 그렇게 차가우냐? 오원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코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차가운데 여름에는 조금 따뜻해집니다. 임금이 웃으면서 의원에게 약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의원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은 낫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궁궐에서 숙직을 서고 있을 때였다. 밤중에 검은 옷 입은 도둑이 곡간 쪽에서 궁궐로 들어왔다. 도둑은 복도를 따라 위로 기어오르려다가 오원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벽 사이로 들어갔다. 오원이 그것을 알고는 숨죽이며 문 밖에 납작 엎드려 숨었다. 얼마 후 도둑은 다시 나와서
상위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었다. 그 과정에서 도둑은 그릇을 깨뜨렸다. 그 직후 오원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뛰어올라 단번에 도둑의 목을 눌러 죽였다. 임금은 그의 공을 칭찬하며 오종우에 봉하고 조서산을 시급으로 내렸다. 시급은 나라에서 공신에게 내려주어 조세를 받아 쓰게 하는 마을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자 오원은 사양하며 겸손하게 말했다. 그놈은 쥐나 개와 같은 좀도둑에 불과한데 그런 일로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은 뜻을 거두지 않았다. 이때부터 오원은 더욱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사냥꾼 가운데 노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노령은 오원과 틈이 벌어져 서로 다투었다. 노령이 주먹으로 오원을 치자 오원은 당해내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오원으로서는 처음 겪는 봉변이었다. 이후 노령은 오원의 뺨을 때리면서 자기 힘을 과시했다. 몹시 화나고 분함을 느낀 오원은 임금에게 하소연했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임금은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정후가 사냥꾼 따위에게 얻어맞다니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때부터 오원에 대한 임금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오원은 나이가 들자 그 외모가 볼품없어졌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잠자기를 좋아해 도둑들을 놓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임금이 오원을 미워하게 되었다. 하루는 오원이 임금을 모시고 있다가 임금이 볼일 보러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상위에 있는 음식을 탐낸 나머지 식탐을 참지 못하고 일부를 먹어 치웠다. 그러다가 임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급히 상 아래로 숨었다. 식탁에서 빈 그릇을 본 임금은 화가 나서 말했다. 쥐와 같은 좀도둑도 잡아 없애지 못하면서 도리어 도둑의 흉내를 내다니. 임금은 불경하다며 오원에게서 오종우 자기를 빼앗고 괘씸죄 저지른 그를 자루에 담아 길에 버리라고 명했다. 오원은 겨우 자루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으나 이후 집집을 돌아다니며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했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몰래 훔쳐 먹었기에 사람들이 오원을 매우 미워했다. 그 뒤에 오원은 병들어 죽었으며 많은 자손이 나라에 두루 퍼져서 비슷한 일생을 살았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문인 유본학이 쓴 오원전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오원전은 고양이를 의인화한 가전이고 가전은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문학 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본학은 이 글을 통해 사람에게는 시종이 있기 마련이라고 전제한 뒤 하찮은 과실이 큰 공을 덮지 못한 점을 진지하게 지적했습니다. 고전 명수필, 내가 살아가는 모습, 연암 박지원. 6월 어느 날 밤, 낙서 이소구가 나를 찾아왔다가 돌아가서 글 한 편을 지었는데 그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었다. 내가 연암 어른을 찾아갔는데 사흘이나 끼니를 걸은 채 망건과 버선을 벗고 창틀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서 행랑에 천한 것들과 어울려 서로 말을 주고받고 계셨다. 그 글에서 연암은 바로 나를 말함인데 내가 황해도 금천역 연암 골짜기의 삶으로 사람들이 내 호로 삼아 부르는 것이다. 그때 내 식구들은 모두 광릉에 있었다. 내가 본래 몸집이 비대해 몹시 더위를 타는 데다 또 풀과 나무가 울창해서 여름밤에 모기와 파리떼도 두통거리이려니와 논에서 개구리떼가 밤낮 없이 우러대는 일도 지겨워서 여름만 되면 늘 서울집으로 비서를 왔다. 서울집이 비록 나지막하고 비좁으나 모기나 개구리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었다. 집에는 집을 봐주던 계집종 하나뿐이었는데 갑자기 눈병이 나서 미친 듯 울어대더니 나를 두고 달아났다. 당장 밥을 지어줄 사람이 걱정이었다. 할 수 없이 행랑채에 사는 사람에게 부탁해 밥을 먹는 처지가 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서로 터놓고 지내게 되고
그들도 나를 꺼리지 않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노비처럼 부릴 수 있었다. 혼자 조용히 살자니 마음에 한 가지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가끔 시골집에서 오는 편지를 받더라도 다만 평안하다는 글자나 훑어보고는 팽개쳐 두었다. 이러다 보니 거칠고 게으른 생활에 버릇이 들어 남의 경조사에 인사하는 일조차 그만두었다. 어떤 때는 며칠씩 세수를 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열흘이 넘도록 망건을 쓰지 않았다. 손님이 와도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지나가는 나무 장수나 참외 장수를 불러 앉혀놓고 교제 충신과 예의 음치에 대하여 친절을 다해 가르쳤다. 남들은 나를 보고 눈치 없이 한 번 말이 나오면 질리도록 오래 끈다고 불평하지만 그 버릇을 고칠 수 없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더러 가정이 있으면서도 객지에서 나그네 노릇을 하고 처자가 있는데도 중처럼 혼자 산다고 비웃지만 나는 더욱 느긋해져서 해야 할 일이 없음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다. 어느 날이었다. 한쪽 다리가 부러진 까치 새끼 한 마리가 비틀거리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에 안타까웠다. 밥알을 던져주었더니 차츰 길이 들어 날마다 찾아와 서로 친해졌다. 그래서 그놈과 장난하며 맹상군은 전혀 없고 단지 평원군의 식객만 있구나라고 말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나라 관습에 화폐 단위를 문이라고 하기에 결국 돈은 전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나라 제상 맹상군의 성이 전이여 이름이 문이므로 맹상군은 곧 전문인데 이 전문과 돈을 뜻하는 전문의 의미 같으므로 그렇게 농담해 본 것이다. 그리고 평원군의 식객이란 절름발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내가 있는 곳에 돈이라곤 한 푼도 없고 절름발이 식객인 가치만 있다는 뜻이었다. 졸다가 남은 시간이 있으면 책을 보고 책을 보다가 또 졸아도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푹 자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어쩌다가 글을 지어 나의 뜻을 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새로 배운 철연 소금으로 두어 곡조를 뜯기도 한다. 어떤 친구가 술을 보내주면 기쁘게 퍼마신다. 취한 뒤에는 나 자신을 스스로 예찬해 보기도 한다. 내가 나만을 위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주창한 양주와 같고 모든 사람을 고루 사랑하는 것은 겸해숭고을 주창한 묵적과 같고 자주 쌀떡이 비는 것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학문에 몰두한 안영과 같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은 도가를 창시한 노자와 같고 마음이 넓어서 사물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우주의 본체와 근원을 설명한 장자와 같고 참선하는 것은 석가모니와 같다. 또한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은 소신 있게 사는 유하예와 같고 술을 잘 마시는 것은 진나라 중림 7년 중 한 사람인 유령과 같고 남의 집에 밥을 얻어먹는 것은 한신과 같고 잠을 잘 자는 것은 한 번 잠들면 100일을 잤다는 침박과 같고 검은 고를 잘 타는 것은 자상어와 같고 책을 저술하는 것은 말을 더듬었기에 서적만을 탐독한 양운과 같다. 그뿐만이 아니다.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에 비기는 것은 제갈 공명과 같으니 나는 거의 성인에 가깝지 않은가. 다만 키만 크고 무능하기로는 구척사천 큰 키의 조교에게 겸손해야 하고 3일을 굶고도 염치를 찾는 것으로는 지나치게 청렴했던 오릉중자에게 양보해야 하니 그것이 부끄럽고 부끄럽구나. 그리고는 혼자서 크게 한바탕 웃는다. 그때 나는 사흘째 굶고 있었는데 행랑살이하는 사람이 남의 지붕을 이어주고 품삯을 받아왔어야 겨우 저녁밥을 지었다. 행랑방 어린아이가 밥 투정하느라 울면서 먹으려 들지 않자 행랑살이하는 사람이 성이 나서 밥사발을 엎어 개에게 주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라고 욕했다. 그때 내가 막 밥을 먹고 곤에서 드러누웠다가 일어나서 평소에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욕만 퍼부으면 커서 은혜를 모르는 불효자가 된다고 말해 주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은하수는 지붕 위에 드리워 있고 별똥별이 서쪽으로 흐르며 하늘에 하얀 직선을 그린다.
행랑살이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낙소가 오더니 어르신께서는 혼자 누워서 누구와 이야기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이른바 행랑에 처난 것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더라. 라고 적은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또 낙서의 글에는 눈 오는 날 떡을 구워 먹던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옛집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낙서의 집과 우리 집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어. 그가 어려서부터 나를 잘 보아왔기 때문이리라. 그때만 해도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펴고자 하는 뜻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내 나이 40도 채 못 되어 벌써 머리털이 하얗게 샌 것을 보고서 그가 느낀 바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병들고 피곤해졌으며 기백은 새하여 꺾였고 세상에 대한 의욕도 조용히 사라져 버렸으니 다시는 옛날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에 그를 위해 글을 지어 보답하고자 한다. 연암 박지원은 조선 정조 때 개혁을 주창한 실학자입니다. 명문가 출신이지만 벼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서울 탑골집에서 재능은 있으나 신분 때문에 불우한 문사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 수필은 그때 쓴 글입니다. 고전 명수필, 내 벗이 사는 집, 교산허균. 교산허균은 선조 때 과거에 합격해 황해도도사가 됐으나 서울지쟁을 가까이 했다고 탄핵받아 부임 6달 만에 파직됐고 이후 수완 군수로 부임했으나 불교를 믿는다고 탄핵받아 또 파직됐습니다. 그 뒤 공주목사로 임명됐으나 서류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비난받아 벼슬길에서 물러났으며 1610년에는 조카와 사위를 과거에 합격시켰다고 탄핵받아 유배됐다가 풀려난 뒤 태인에서 응거할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내가 사는 집 이름을 내 벗이 사는 집이란 뜻의 사우제라고 지었다. 그것은 내가 벗하는 이가 셋이고 거기에 또 내가 끼니 합하여 넷이 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 세 벗은 현재 살아있는 선비가 아니라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옛날 선비들이다. 나는 원래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데다가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꾸짖고 때를 지어 배척하므로 집에 찾아오는 이가 없고 밖으로 나가도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 하여 스스로 이렇게 탄식했다. 벗은 오륜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건만 나만 홀로 벗이 없으니 어찌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생각해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사귀려 들지 않으니 어디서 벗을 찾을 것인가. 할 수 없이 옛사람들 중에서 사귈 만한 일을 가려내 벗으로 삼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는 진나라 처사 도연명이다. 그는 한가롭고 고요하며 작은 일에 대범하여 항상 마음이 편안했으니 세상 일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가난을 편히 여기고 천명을 즐기다가 죽었다. 그의 맑은 풍모와 빼어난 절개는 아득히 높아 잡을 길이 없으니 나는 깊이 흠모만 할 뿐 그 경지에 미치지는 못한다. 그 다음은 당나라 한림 이태백이다. 그는 기연하고 호탕하여 온 세상을 좁다고 여겨 임금의 총애를 받는 귀인들을 감히 보듯하며 스스로 자연 속에서 방랑했다. 그런 그가 부러워서 따라가려고 애쓰는 중이다. 또 그 다음은 송나라 학사 소동파이다. 그는 허심탄회하여 남과 경계를 두지 않으므로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귀한 이나 천한 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더불어 즐겼다. 내가 본받으려 하나 아직은 그리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세 군자는 문장이 천고에 떨쳐 빛나지만 내가 보기에 문장은 그들에게 취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의 인품이지 그들의 문장이 아니다. 만약
이 세분 군자를 벗으로 삼는다면 굳이 속인들과 함께 옷소매를 맞대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소곤소곤 귓속말로 속삭일 일이 없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이정에게 명하여 세 군자의 초상을 그리게 하고 내가 찬을 지어 한석봉에게 해서로 쓰게 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이면 반드시 그 초상을 좌석 귀퉁이에 걸어놓으니 세 군자가 엄연히 서로 마주보고 품평하며 마치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듯하고 더욱이 그 인기척 소리까지 들리는 듯하여 쓸쓸함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도 비로소 오륜을 갖추었으니 사람들과의 사귐을 더욱 탐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나는 본디 글을 못하는 사람이라 세 군자의 뛰어난 문장에 따라가지 못한다. 게다가 성격마저 거칠고 망령되어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람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바이다. 다만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벗으로 삼고자 하는 정성만은 귀신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표술에 나아가고 물러나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과 서로 일치되는 바가 있다. 도연명은 팽택에 수령이 된 지 80일 만에 관직을 그만두었고 나는 3번이나 이천석을 받는 태수가 됐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번번이 배척받다 쫓겨났다. 이태백과 서동파도 모두 귀양 갔으니 이는 모두 어진이가 겪은 불행이다. 그런데 나는 죄를 얻어 총틀에 묶여 곤장을 맞은 뒤 남쪽으로 귀양을 갔던 바 아마도 조물주가 장난쳐서 그들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면서도 주어진 재주와 성품만은 갑자기 바꿀 수 없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하늘의 복을 받아 전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됐으니 관동지방은 나의 옛 터전으로 그 경치며 풍물이 중국의 시상산 채석강과 견줄만하고 백성은 근실하고 땅은 비옥하여 또한 중국의 상숙형과 양선현 못지않으니 마땅히 세 분 군자를 모시고 교수를 모두 버리고 경포 호숫가로 돌아간다면 어찌 인간 세상에 한 가지 즐거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저 세 분 군자가 한다면 역시 즐겁고 유쾌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은 한적하고 외져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으며 오동나무가 뜰에 그늘을 들이우고 떨기로 난대나무와 들매화가 집 뒤에 줄지어 심어져 있으니 그 그욱하고 고요함은 꽤 즐길 만하다. 그런 중에 북쪽 창에다 세 군자의 초상을 펴놓고 분양하고 우파는 생활을 한다. 이에 편액을 사우저라 하고 그 연유를 위와 같이 기록해 둔다. 신해년 2월 4일에 쓰다. 고전 명수필 소라 껍데기에 얽힌 이야기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은 곡산 부사로 지내던 1799년 12월 2일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후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한 후 정약용은 1801년 천주교 교난 때 유배당해 가족과 이별했습니다. 이후 막내 아들이 홍역과 천연두를 앓다가 1802년 11월 30일 죽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편지를 붙이며 아들 무덤에서 곡하고 알리게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겨우 3해만 살다 갔는데 그나마 2해는 나와 헤어져 보냈구나. 사람이 60년을 산다고 할 때 40년이나 부모와 헤어져 산 것과 같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걱정이 많아 너에게 농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중에 집안에 화가 닥치면 너는 농사나 지으며 살라는 뜻이었다. 그렇게라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내가 죽으면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죽는 일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 나는 죽는 게 나은데도 살아있고 너는 사는 게 나은데도 죽었구나. 나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로구나. 내가 곁에 있었더라도 내가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너의 어미가 편지에 이렇게 썼더구나. 아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돌아오시면 홍역도
천연두도 다 나을 것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였을 것이나 아마도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것을 의지 삼으려고 한 말이었겠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냐. 신유년 겨울의 과천 주막에서 너의 어미가 너를 안고 나를 배웅했었지. 그때 너의 어미가 나를 가리키면서 너의 아버지란다 라고 하니 너도 따라서 나를 가리키면서 우리 아버지 라고 하더구나. 그렇지만 너는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 같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강진에서 이웃 사람이 집으로 갈 때 깨끗한 소라 껍데기 2개를 보내 너에게 주라고 했단다. 너의 어미가 편지에 이렇게 썼더구나. 애가 강진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소라 껍데기를 찾았는데 얻지 못해 풀이 죽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죽어갈 때쯤 당신이 보낸 소라 껍데기가 왔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구나. 너의 모습은 깎아놓은 듯이 빼어났단다. 코 왼쪽에 조그만 사마귀가 있고 웃을 때는 양쪽 송곳니가 드러났지. 나는 오로지 너의 모습을 그리면서 꾸밈없이 내 마음을 너에게 알리노라. 정약용은 이렇게 저 세상으로 떠난 아들을 위로하고 추모했지만 자신이 죽는 날까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산에 묻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듯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고전 명수필 도둑일기 도둑맞은 내력 남종현. 남종현은 1793년부터 1840년까지 47년 동안 세상을 살다가 떠난 조선 선비입니다. 한양에서 태어나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이미 가세가 크게 기울어 가난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려운 형편은 아버지 때 황당한 일에서 비롯됐고 그의 생전에 일어난 무려 20차례에 이르는 도둑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서도, 즉 도둑질 순서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곳에 집을 마련한 지 4대째인데 4대를 거치는 동안 계속 끼니를 잊기 힘들었다. 거처하는 방은 아무런 가구도 없이 벽만 덩그렇게 둘러있고 식사는 늘 쌀겨 끓인 죽을 면치 못했으며 옷은 몸을 가리기에도 모자랐다. 대문 행랑에는 부려먹을 어린 종 한 명 없고 집안 어디에도 탐낼 만한 물건이 없으므로 도둑을 끌어들일 만한 요인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날로 기울어진 것은 도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조부 및 할아버지 때 일은 내가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한두 가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도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린아이 때부터 내 눈으로 직접 본 사실만 대충 추려서 지금 글로 적는데 자질구레하고 하찮거나 특이하지 않은 일들은 모두 빼버리고 적지 않으련다. 갑인년에 1만 1천냥으로 우리 집을 산 자가 있었다. 그 자는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집을 차지하고서 7년 넘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집값을 절반도 갚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 자가 죽었다. 그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는데 네 아들 모두 생업을 잘 꾸려 아주 넉넉하게 살았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남은 집값을 빨리 마저 갚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집값을 거의 다 갚았다고 말씀하셨소. 라고만 말할 뿐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비록 그 아들이 직접 도둑질하지는 않았지만 제 아비가 도둑임을 입증한 것이었다. 같은 해 도둑이 안뜰에 들어와 무명 10대건 그리고 햇볕에 널어둔 빨래 9벌을 가져갔다. 그 바람에 옷이 부족해져 그의 겨울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다. 을묘년 도둑이 우리 집 사랑채에 들어와 요강 하나와 책 몇 권을 훔쳐 달아났다. 병진년 도둑이 부엌에 들어와 소 2개를 파서 훔쳐갔다. 그 중에서 소 하나는 임자가 따로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그 솥 주인이 원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변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갚았으나 그래도 솥 주인은 못마땅해했다. 정사년 도둑이 우리 집 한 채 동쪽 방에 들어와 옷과 이불, 녹그릇과 접시, 숟가락, 젓가락 따위를 각각 수십 개씩 훔쳐갔다. 임술년 도둑이 안채 서쪽 방에서 여인네 옷가지와 그릇 10여 벌을 훔쳤고 안뜰에서 그릇 4-4벌, 노쇠로 만든 작은 노구솥, 그리고 톡, 쟁긴날, 낫 따위를 훔쳐갔다. 그 물건들은 모두 남에게 빌린 것이라서 모조리 돈과 물건으로 대신 갚는 바람에 몹시 힘들었다. 경호년 도둑이 부엌에 들어와 솥 2개를 박았다. 뒤를 밟아보니 이웃 사람이었다. 을해년 도둑이 사랑채에 들어와 책 4권과 송곳칼, 가죽신 따위를 훔쳐갔다. 신사년 도둑이 안채 동쪽 방에 들어와 밥그릇과 옷가지를 훔쳐 달아났다. 어느 날은 도둑이 아랫방에 들어와 비단 휘장을 뜯어갔다. 임오년 도둑이 사랑채에 들어와 책 12권을 훔쳐갔는데 대부분 남에게 빌린 것이었다. 을윤년 도둑이 부엌에 들어와 샅샅이 뒤졌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자 단 하나 남아있던 솥을 박았다. 엿새 뒤에 도둑이 다시 왔다가 발각되자 도망쳤는데 솥을 다시 걸어 놓았으리라 생각한 듯하다. 정해년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시골 사는 친척이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샀다. 그는 집이 너무 먼 까닭에 우산을 내게 맡기고 길을 떠났다. 며칠 뒤 도둑이 사랑채에 들어와 그 우산을 훔쳐갔다. 기축년 또 과거 시험이 있었다. 경기도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또 우산을 내게 맡겼다. 내게는 성이 다른 사촌 형제가 있었는데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멍청한 우리 집안 조카를 속이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우산을 가져갔다. 이후 우산 주인이 와서 찾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시험장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네. 나며 핑계를 대었다. 우산 주인이 몹시 화내며 내게 마구 욕을 퍼부었다. 나는 망측스럽게도 도둑질하다 들킨 꼴이 되어 진짜 도둑놈 대신에 큰 욕을 당했다. 아, 도둑조차 다루기 편한 사람을 가릴 줄 아는구나. 본디 비뚤어진 홍원권이란 자가 있는데 경인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집에 빚진 게 있노라 거짓으로 속여 먼저 자기 마누라를 시켜 편지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능멸하고 협박하며 욕보였다. 또 막대목은 자기 동생을 보내 안채와 사랑채를 모두 뒤졌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땡전 한 입 보이지 않자 가마 한 채를 빼앗아 갔다. 가마는 돈 1,500냥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었다. 예로부터 백주 대낮에 사나운 벼슬아치가 눈앞에서 코 베어간다. 라고 했거니와 이 지경에 이르자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겠다. 임진년 도둑이 바깥문에 들어와 쇠 문고리를 떼어갔다. 고전 명수필 대궁거사 어록 이규보. 이규보는 고려 중엽에 활동한 시인이자 문장가입니다. 일찍부터 문학적 재능을 나타냈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떨어졌고 23세에 합격했으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32세에 비로소 벼슬살이를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벼슬에 임명될 때마다 감상을 읊은 즉흥시로 유명했습니다. 이규보는 고려사의 명문장가로 기록될 정도로 시와 문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호에 대해 밝힌 글입니다. 늙은 애가 이름을 숨기고 그 이름을 대신할 만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여 보았다. 옛사람들은 호로서 이름을 대신한 경우가 많았다. 그 호를 보면 대개 자기의 사는 곳으로 삼은 이도 있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호로 삼은 이도 있으며 자기의 뜻한 바 포부를 가지고 호로 삼은 이도 있다. 이를테면 왕족의 동고자, 부모의 초당선생, 하지장의 사명관객,
백낙천의 향산고사는 사는 곳을 호로 지은 것이고 도연명의 오류선생, 정운의 칠성토사, 구양수의 육일고사는 집에 있는 물건으로 호를 지은 것이며 장지화의 현진자, 원결의 말랑수는 자신의 포부를 호로 지은 것이다. 나는 이와는 좀 다르니 사방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또 집에 길러둔 어떤 물건도 없으며 포부로 얻은 바의 내용도 없어서 세 가지가 모두 옛날 뱀에 미치지 못하니 내 호를 무엇이라고 해야 좋겠는가? 어떤 이는 나를 초당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이미 두모가 초당 선생이기에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나의 초당은 잠깐 머문 곳일 뿐 오래 살 곳으로 정한 데가 아니다. 살았던 곳으로 호로 삼자면 그 호가 또한 많지 않겠는가? 나는 평소에 검은고, 시, 술, 이 셋을 무척 좋아하였으므로 처음에는 호를 삼옥호 선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검은고를 잘 타지도 못하고 시를 짓는 일도 미흡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못하면서 이 호를 그대로 가진다면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이 크게 웃지 않겠는가? 그래서 호를 백운고사라고 고쳤더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네가 장차 청산에 들어가 누웠다가 흰 구름에 누우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호를 그렇게 지었는가? 하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것이 아닐세. 백운은 내가 흠모하는 것이라네. 흠모하여 그것을 배우면 비록 그 실상을 그대로는 다 얻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워지기는 할 것일세. 대개 구름이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한가히 떠다녀서 산에 막혀 머물지 않고 하늘에 얽매이지 않으며 바람에 나부껴 동서로 다니면서 그 형상과 자취에 구애받지 않네. 잠깐 사이에 변화하고 시정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으며 뭉실뭉실 퍼져나가는 그 모양은 마치 군자가 세상에 나가는 것과 같은 기상이여 말끔하게 거치는 그 모양은 마치 덕 높은 사람이 세상을 은퇴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네. 그뿐이 아닐세. 비를 일으켜 가뭄을 소생시키면 어질이니요 어디든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도 서운한 미련이 없으면 통할 통이라네. 그리고 빛깔이 푸르고 누르고 붉고 검은 것은 구름의 원래 빛깔이 아니요 오직 색채 없이 하얀 것만이 구름의 본래 빛깔이라네. 덕과 빛깔이 이와 같으니 흠모하여 배워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만물을 이롭게 할 것이요 집에 들어앉으면 아무 욕심 없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된다네. 이처럼 무하유의 경지, 즉 어떠한 인의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구름이 나인지 내가 구름인지 알 수 없을 것이네. 이렇게 되면 옛사람의 포부에 가깝지 않겠는가? 어떤 이가 거사의 의미를 묻기에 내가 답했다. 산에 살든 집에 살든 간에 오직 도를 즐기는 사람이라야 고사라 말할 수 있네. 나는 집에 살면서 도를 즐기는 사람이라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듣고 보니 자네 말은 풍달한 데서 나온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이 좋겠네. 하여 이렇게 적어둔다. 한편 이규보는 오원채 서사시 동명왕편을 썼는데 이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민족영웅으로 내세움으로써 민족주의와 아울러 왕도 정치의 이상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아들이 이규보의 시문집을 엮고 동국 이상국집을 펴냈습니다. 고전 명수필, 벗을 사귀는 자세 밑에도 연암 박지원. 우리나라 국토 동쪽으로 동해에 이르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풍경이 끝없이 펼쳐진다. 이름난 큰 산이 모두 불이 내린 우리 땅에는 백리 넘는 평야가 드물고 천원 넘는 큰 마을이 없다. 땅의 기세가 자리 잡은 모양부터 좁디 좁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정은 양주, 묵자, 노자, 부처도 아니면서 사색 당파로 나뉘어 의견 대립이 심하다. 게다가 산업공상도 아니면서 명분을 내세워 차별하는 것이 당파에 속한 사람, 속하지 않은 사람, 중인, 서자 이렇게 네 가지나 된다.
좋아하는 것이 다를 뿐인데 의견 대립이 극심하여 마치 진나라와 월나라처럼 이질적이고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칼로 벤 듯이 명분을 따져 나눔은 중국과 오랑캐 사이보다도 더 엄격하다. 이름을 아는 정도의 친분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 이목이 두려워 서로 꺼리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 서로 교문이 있어도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친구로 삼지 않는다. 같은 마을에 살고 종족도 같고 말과 입는 옷도 자신과 같은데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 판에 자식들이 혼이 날 리 있을까? 친구로 사귀지 않는데 허심탄회하게 도덕과 의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몇몇 집안은 수백 년 동안 지붕을 맞대고 담장을 이웃해 살면서도 진나라와 월나라의 거리보다 멀고 중국과 오랑캐처럼 지낸다. 어떻게 이런 편협한 풍속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내 친구 홍대용이 어느 날 아침 말을 타고 사신 행차를 따라 청나라에 갔다. 그곳에서 길거리를 서성이기도 하고 벼슬자리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헤매기도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항주 출신 사람 셋을 만났다. 홍대용은 그들이 묵는 곳으로 따라가서 오래전부터 친했던 듯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교 철학 근원, 유교 학파들 차이, 조정에 나가고 물러날 때와 세상 만물이 자라나고 소멸하는 이치, 분수를 지키는 것과 출세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증거를 따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서로 주고받은 충고와 조언 역시 지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를 친구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형제로 여겼다. 욕심을 부리듯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게 됐으며 우정을 배신하지 않기로 맹세도 했다.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의리에 감동해 눈물이 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 항주까지 거리는 대략 마일이나 된다. 아마 홍대용은 평생 그 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만리 밖에 사는 사람들과는 사귀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같은 종족인데도 사귀지 않았으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말과 옷이 같은데도 친구로 삼지 않다가 말과 옷이 다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인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나의 궁금증에 홍대영은 잠시 쓸쓸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게 아니었네. 환경이 다르고 관습도 문제가 됐기에 한편으로는 답답했지. 나라고 지금의 청나라가 옛날의 중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도 전통 옷이 아님을 왜 모르겠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가 발딛고 살던 땅이 아닌가. 또 그 사람들이 사귀는 사람들은 제, 노, 연, 조, 오, 초, 민, 총나라 부위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읽는 책도 하, 은, 주나라 이후 모든 나라의 넓은 학식을 담은 것이지 않은가. 제도는 세월에 따라 변했어도 도덕과 의리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옛날과 달라진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기는 해도 결코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는 사람들이 왜 없겠는가. 나를 본 그 세 사람 관점에서도 중국인과 이방인의 구별, 시선 차이, 신분상 차별 같은 것들이 없었을 리 없네. 그렇지만 번거롭게 꾸미지도 않고 지나치게 예절을 따지지도 않고 마음을 터놓고 속을 털어놓았네. 그 통넓은 도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명성과 세상 이익에 악착스레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홍대영은 한바탕 이렇게 말한 뒤 중국에서 만난 청나라 선비들과 2달 동안 사귀며 주고받은 필담을 정리하여 책 3권으로 엮었다면서 내게 보여주더니 정중히 부탁해왔다. 자네가 이 책 서문을 써주면 좋겠네.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책을 단숨에 읽어보니 내용이 정말 놀라워 탐복했다. 홍대영의 친구 사귀는 법이 정말 탁 트였구나. 내가 이제야 친구 사귀는 도리를 깨달았도다. 그가 친구로 삼는 기준을 보고, 그가 친구가 되는 자세를 보고,
그가 친구로 삼지 않는 사항을 참고해서 나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도다. 이제부터 이런 기준은 본보기로서 나의 친구 사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홍대영의 책 회오록에 대한 서문 형식으로 연암 박지원이 쓴 글입니다. 홍대영의 인격에 대해 감동한 사람은 박지원만이 아닙니다. 박지원의 제자 박재가는 회오록을 읽던 중 밥을 먹다가 밥알이 튀어나오도록 감동했다고 밝혔고, 이동무도 회오록을 읽을 때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벗을 사귀는 자세에서 맑은 인간성과 높은 품격을 느낀 까닭입니다. 한편 홍대영은 편지로 청나라 학자들과의 인연을 오래도록 이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인 엄성이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향기로운 목을 긴급히 선물로 보냈습니다. 엄성은 그 묵향을 맡으며 숨을 거뒀고 묵은 관에 함께 넣어줬습니다. 엄성의 아들은 답례로 아버지가 남긴 절교유집을 홍대영에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엄성이 그린 홍대영의 초상화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고전, 명수필, 말하는 지혜, 청장관 이동무. 청장관 이동무는 서울이라 교술에 나가지 못하다가 정조 때 중용됐고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한 실학자입니다. 귀국 후 북학을 재창했으며 목멱산 아래 살면서 평생 2만 권 넘는 책을 읽었고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으로 간서치라고 자칭했습니다. 조선 최고 문장가로 평가받는 이동무는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중 말하는 지혜는 말을 어떻게 가려서 해야 할지 일러주는 명문입니다. 말은 소곤거려도 안 되고 짓거려도 안 되며 산만하게 해도 안 된다. 때를 늦춰서도 안 되고 길게 질질 끌어도 안 된다. 뚝뚝 끊어지게 해도 안 되고 힘없이 해도 안 되고 성급하게 해도 안 된다. 기쁠 때는 말이 알랑거리기 마련이요, 성낼 때는 말이 과격하기 마련이니 내가 시험에서 잘 안다. 물 가져오너라, 불 가져오너라. 호령하는 소리와 하인을 부르는 소리는 가늘고 길게 하지 말고 번거롭고 사납게 하지도 말라. 곡소리는 매우 급하게 헐떡거리듯 하지 말고 느슨하여 하품하듯 하지도 말라. 그리고 너무 고운 목소리로 노랫가락처럼 하지도 말고 너무 촌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짖지도 말라. 듣는 사람의 귓전을 놀라게 하는 황소울음이나 말울음 소리처럼 하여 비웃음을 초래하지 말라. 거처하는 집이 이웃에 붙어 있거나 한 길에 인접해 있으면 웃음과 성내는 소리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이웃 사람이 귀를 대고 듣거나 길 가는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들음으로써 비방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으면 위엄을 상하고 기운을 해치고 일을 그르친다. 좋은 말도 지루하면 듣는 사람이 오히려 싫어하는데, 하물며 나쁜 말을 많이 하면 어떠하겠는가. 노비를 시켜서 남에게 무엇을 물을 때는 말이 번거롭게 많으면 안 된다. 노비가 반드시 그 말을 그대로 전하지 못할 것이며 일만 지체될 것이다. 무릇 말을 함에 있어서 장황하게 서론을 늘어놓기를 마치 문장에서의 호두를 나열하듯 해서 듣는 사람이 실증을 느끼게 하지 말라. 언어는 자세하되 감명해야 가치 있으니 반복하거나 지루하게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속된 말이 한 번 입에서 나오면 선비의 품행이 즉시 떨어진다. 속된 말을 삼가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를테면 지금 세상에 경박한 사람이 곧 학자를 꿇어 앉을 괴 자로 불러 그들의 무릎 꿇고 앉은 자세를 조롱하는 것과 무인을 뜰약 자로 불러 그들이 발을 뛰며 활 쏘는 행동을 조롱하는 예와 같다. 남을 이놈, 저놈 칭하지 말라. 아무리 비천한 자일지라도 화가 난다고 도적이니 개돼지니 원순이 칭하지 말며 죽일 놈이니 왜 죽지 않는가 하고 꾸짖지 말라. 한 가지 일이 뜻처럼 되지 않는다고
성을 왈칵 내어 나는 죽어야 한다느니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느니 이놈의 천지 무너져야 한다느니 이놈의 나라 망하라느니 다의에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경박한 말이 튀어나올 듯 싶으면 빨리 마음을 짓눌러서 입 밖에 나오지 말게 하라. 그런 말은 반사되어 남에게 모욕을 받고 피해가 따르게 될 터이니 어찌 두렵지 않은가. 말끝마다 농담하면 마음이 방탕해지고 일마다 실속이 없으며 남들도 깔보게 된다. 무사람들이 온종일 모여서 짓거리는 말은 조롱, 여색, 술과 음식, 벼슬아치들의 성세에 감은 비교가 대부분이니 민망하다. 남에게 반드시 경륜과 역사를 강론하는 모습을 나는 미처 보지 못했다. 소하게 그를 대하여 지루해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하품이나 기지게 하지 않는 자가 적으니 슬프다. 벼슬아치의 득실에 대한 일을 계속 말하면 자신의 마음이 반드시 편안치 못할 뿐더러 또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영리를 자주 말하지 않고 단박함을 달게 여긴다. 모든 썩은 냄새나는 나쁜 일들을 입 밖에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름답지 못하니 음탕한 일을 말함과 다를 바 없다. 말과 당나귀, 집, 놀이개 칼, 부채 장식 따위의 값, 그리고 창기나 악공의 이름, 얼굴 재주를 입버릇처럼 말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어느 겨를에 경전과 인륜의 이치를 말하겠는가. 음란, 속임수, 거짓말, 비방, 사기의 말이나 가혹, 과장, 원한의 말을 듣거든 답하지 말고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라. 습관적으로 일종의 화제를 사람에게 신나게 말하고 후일에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전에 말했음을 잊고 다시 하는 등 여러 차례 반복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증을 느낄 것이다. 총명이 부족한 소치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경솔한 병통이기도 하다. 여러 사람과 앉아서 옛일이나 색다른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줄거리만 간추려 이야기하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화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들었는지 물어서 들었다면 중요한 부분만을 대강 말하거나 느낀 점이나 차이점만을 말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하여 지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첩되게 말하지 말라. 남이 옛일이나 색다른 얘기를 할 때 이미 들었더라도 상대가 신나게 말하거든 끝까지 모두 듣는 게 좋다. 중간에 가로막고 이러쿵 저러쿵 하며 나는 벌써 자세히 아는 일인데 그대는 이제야 들었구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비록 내가 아는 내용과 다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고집하여 열을 올려 남을 꺾으려고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 남이 혹시 망령된 말을 했더라도 만날 때마다 그 말을 꺼내 흉을 보고 빈정거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서도 안 된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자질구레하고 시끄럽더라도 정신을 가다듬어 대략 귀담아 듣되 실증을 느끼는 표정으로 듣지 말라.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일이 살펴서 좌중 분위기를 대략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할 때 듣는 상대가 무심히 듣거나 다른 일에 끌려서 건성으로 듣거든 이야기를 중지해야 옳다.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음도 살피지 않고 그에 상관없이 끝까지 말하는 자는 역시 바르고 확실한 사람이 아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에게 과거 시험에 대한 말로 충동질해도 안 되고 과거는 불가능하다고 위협 주어도 안 된다. 한 번의 과거로 어찌 사람의 무게를 달 수 있겠는가. 조정의 우두머리와 친지의 과실은 아무리 한가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한 번 퍼지면 조정에서는 반드시 벌을 줄 것이요 친지는 도리어 원수가 될 터이니 말하기 전에 그때 가서 나는 어떻게 그 죄를 사과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라. 이처럼 항시 생각하면 과실이 적을 것이다. 사대부의 편당, 남의 집 성쇠,
당대 유명인의 문학평가. 친구의 숨은 잘못 등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나의 용모가 잘생겼음을 자랑하지 말고 남의 용모가 잘생겼음을 아첨하여 칭찬하지도 말며 남의 용모가 못생겼음을 헐뜯지도 말라. 남의 과실을 몰래 말하다가 본인이 마침 문에 들어오면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군자는 말을 해프게 아니하고 남을 평하는 일에 반드시 삼가야 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결의 부치에 혼인 연애에 참석했을 때 그 집 사위나 며느리의 잘나고 못났음을 망령되게 논하지 말라. 자녀가 이미 혼인을 했거든 예전에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으로 거론된 사람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친척이나 친구가 고을 수령이 됐을 때 소용된 비용을 먼저 물음으로써 축하하고 위로하지 말라. 여름에 속옷을 입은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덥더라도 덥다고 말하지 말고 겉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춥다고 말하지 말라. 굶주린 사람을 보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에 간이 맞지 않음을 탄식하지 말라. 어른이 비천하여 어린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화내며 꾸짖음을 그치지 않을 때는 비록 실제로 죄를 저지른 허물이 있더라도 아첨하여 호소하거나 고자질해 어른의 화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온유한 말로 잘 주선하여 어른이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학문과 이름이 있는 어른이나 선배에게 몸을 의탁할 때는 그들의 의향은 전혀 모른 채 한갓 여론만을 주워들어서 기세를 부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잘난 체하며 과장하여 떠벌리는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 그것이 도리어 어른이나 선배에게 욕을 끼치는 일임을 모르면 천하에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다. 깊이 경계해야 한다. 홍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선배의 말은 모름지기 허심탄회하게 자세히 연구할 것이요. 경솔히 지나쳐서는 안 된다. 맛있은 황련 한 짐을 먹고 나야만 단 것을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동무의 아들 이광규가 편집한 청장관전서에 실려 있으며 원래 제목은 언어입니다. 고전 명수필 사랑과 미움에 대하여 제정 이달충. 유비자가 무시용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얼마 전 여러 사람이 모여 당신에 대한 평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누군가에게는 사람답다는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듣습니까? 그 말에 무시용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해명했다. 나는 남들이 나에게 사람답다고 말해줘도 기쁘지 않고 또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말해도 두렵지 않지요.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사람답다고 말하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은 나를 사람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 말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 사람답다고 말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말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고 해주면 기쁜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말해도 기쁩니다. 하지만 사람답지 못한 자가 나를 사람답다고 하거나 사람다운 자가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평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기쁨과 두려움이 나뉘는 것은 모두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자인지 사람답지 못한 자인지를 살피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 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군요. 자, 지난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람답다고 말했던 이가 어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말했던 이가 어진 사람이었습니까? 무시용의 대받아친 질문에 유비자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돌아갔다. 무시용은 이 일이 있은 뒤 자신을 깨우치는 글을 하나 지었다. 춘추시대 정나라에서 미남으로 소문난 자도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누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제 나라 황공의 신하이자 뛰어난 요리사였던 여가의 요리를 누가 맛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려 할 때는 어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가. 이 이야기는 고려 말 학자 이달충이 쓴 대오잔병서를 풀이한 글입니다.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의 친구이자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이달충은 고려 말역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태를 비판하고자 아니다, 없다라는 뜻을 지닌 유비자와 무시용이라는 가공 인물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한편 이달충은 감성적인 한 시를 여럿 남겼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은유적인 이 시에서 여인은 충신, 그대는 임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인 내 마음. 제가 그대에게 한마음 매듭을 드렸더니 그대는 제게 합한 부채를 주셨지요. 그대 마음 항상 같지 않아 좋아하고 미워함이 천만 번 변하니 저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까요? 밤낮 그대 그리워 얼굴이 야위어갑니다. 날 버린다고 그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젊고 어여쁜 새 사람을 얻으셨으나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갈까요? 세월은 화살보다 빨리 흘러갈지니 어찌 알겠나요? 꽃 같은 그 여인도 얼굴에 주름 생길 날 있을 줄을. 고전 명수필 밀린 차만 보내주오. 주사 김정희. 서예가로 유명한 주사 김정희는 불교학에도 조예가 깊어 당대 고승들과 친교를 맺었습니다. 특히 백파와 초의 두 대사와 친분이 깊었으며 초이가 만든 초이차에 매료되어 차를 즐겨 마시게 됐습니다. 김정희는 헌종 즉위 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했을 때 윤상도 옥사에 연루된 죄로 1840년부터 1848년까지 9년간 제주도로 유배됐습니다. 다음은 그때 어느 날 초이 선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스님으로부터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구려. 산중에는 바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속세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가 보오. 나는 이처럼 간절한데 스님은 어찌 입을 다물고 아무 말씀이 없어. 생각하면 늙어 머리가 하얀 나이에 이렇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오. 서로 관계를 끊자는 말씀이오. 이것이 과연 스님으로서 올바른 행동이요. 나는 스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스님이 쓴 편지 또한 받고 싶지도 않소. 그렇지만 차로 맺은 인연만은 차마 끊어버리지도 부숴버리지도 못해 또 차를 보내달라고 조르는구려. 스님이 굳이 내게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고 다만 2해 동안 밀린 차만 보내주시오. 다시 늦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마저 스님이 크게 꾸짖고 덕산 스님이 회초리를 들을 것이오. 두 스님의 꾸지람과 회초리를 스님은 영원히 피하지 못할 것이에다. 모두 뒤로 미루고 이만 주리오. 이 편지에 거론된 마저는 당나라 선승이고 덕산은 금강경의 통달한 당나라 승려입니다. 김정희는 헌종 말년에 귀향이 풀렸는데 이때도 초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스님이 와서 그대의 편지 한 통과 차꾸러미를 전해주었소. 이것 샘물은 관악산 줄기에서 흘러왔는데 스님이 있는 두윤산에 견주어 어느 곳에 물이 더 나은지 모르겠소. 공덕이 조금이나마 있었던지 보내준 차를 급히 시음해보니 샘물 맛도 좋고 차 맛도 좋아서 아주 기뻤다오. 이것은 차 때문이지 스님의 편지 때문은 아니라오. 스님이 보낸 차가 편지보다 더 반갑다는 뜻이려나.
요즘 스님께서 다실에 머무른다고 들었는데 무슨 좋은 인연이 있는가 보구려. 지팡이를 짚고 이리 오셔서 나와의 불화를 없애고 함께 차나 나누지 않으시려오. 요즘 들어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터에 이 오묘한 깨달음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려. 언제 이 바람을 이룰 수 있겠소? 그간 내가 지은 글이 좀 있어서 그걸 베껴 함께 붙이니 거두어 주시기 바라오. 고구전에 핀 찻잎을 얼마나 가려 놓았는지 궁금하오. 언제 그걸 보내셔서 차에 대한 내 욕심을 채워 주시겠소? 이만 줄이오. 향운 스님에게 가는 편지는 스님께서 전해 주시기 바라오. 한편 동년배인 두 사람은 교분이 두터워 김정희가 제주도로 9년간 유배됐을 때 초이가 5차례나 위문했고 초이의 초상화는 김정희 제자가 그려주었습니다.